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화입니다. 시사톡톡은 올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올해 우리 지역의 경제 현안과 특징을 분석하면서 지역 경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패널로 출연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동향분석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경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는지 그 전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 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의 일반적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참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네. 어느 지점에서 그 경제를 바라본 것에 따라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예컨대 취준생의 경우 지역에서 취업을 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취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 전망과 또 평가를 하고 있을 것은 분명하고요. 네. 또 제가 만나보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지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빴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데요. 거시경제 지표로 지역 경제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적 지표만으로 보면 주력 제조업, 자동차 네. 부품 등에서 네. 좀 괜찮았고요. 네. 또 그쪽에서 수출도 좀 괜찮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신세계 백화점의 그 효과가 좀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조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진 것과 관련해서 그 영향 혹은 또 그 원인을 이야기하자면 작년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기록적으로 세계 경제가 호황을 보였고요. 또 뭐 그런 속에서 한국 경제도 굉장히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높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3.1% 성장한 것으로 예측되는데 네. 이것은 수년간에 걸쳐서 처음으로 3% 이상을 했고요. 특히 수출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1956년부터 우리가 수출 통계 또 무역 통계가 잡혔는데 그 이후로 가장 높은 수출 무역 거래량을 거래를 했고요. 또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작년 내내 코스피의 화랑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이런 거시경제 지표와 또 실생활에서 느끼는 피부 경기의 그 양극화, 이 격차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지역 경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바로 이 부분의 그 특징들 그리고 또 이 부분의 대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규채 팀장님. 예, 지금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네. 지난해에 보면은 그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그 이제 대구는 이제 서비스 쪽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유통업 쪽으로. 네. 이제 일종의 소비 부분이 이게 활성화될 경우에 대구 지역 경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 경북 지역은 또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보다는 그 제조업의 생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그 수출이 상당히 개선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 수출 개선 효과가 경북의 경기 지표 자체를 상당 부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문제점은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지표상의 어떤 네. 느낌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전혀 지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핵심적인 게 이제 양극화 문제. 이제 이 양극화 문제는 뭐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특정한 어떤 소득의 양극화 이 부분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요. 기업 간의 어떤 매출액, 어떤 또 수출의 문제, 네.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부동산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 네.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 간의 그 소득의 문제, 네.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난해 지역 경기도 굉장히 그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그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결국 지표는 좋아졌는데 체감 그 느낌은 지표만큼 좋지는 않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양극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2018년 올해
이 지역 경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2018년 경기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 올 상반기까지는 네. 이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불안 요소도 있죠. 지금 다보스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세계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미국 그리고 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네. 선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다란 충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가 한국 경제로서는 조금 불안 요인이 조금 있고요. 네. 또 구조적으로 보면 한국의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네. 반도체가 한 20% 가까이 됩니다. 네. 반도체가 만약에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한국 경제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뭐 우리 임규치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은 한국 경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거시경제 지표로만 보기에는 네. 이 내부적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경제 지표 혹은 통계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한국 경제 이 다양함 또 양극화 이 현상이 우리가 봐야 될 핵심적인 것이고요. 그 한가운데 그 양극화의 한가운데 저는 대구 경북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양극화의 가장 극단적 측면에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있고 또 계층적으로 보면 대구 경북 지역의 자영업자나 혹은 영세상공인들이 이 양극화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네. 이런 계층들인데요. 대구 경북 경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거시경제적으로 파악되지 못하는 네. 이 측면을 어떻게 지역 경제가 안고 또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네. 원래 대구 경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고 또 네. 바라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지역의 임금 수준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거든요. 이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지역 경제 자체가 실제로 이제 국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경기가 좋다 나보다 판단할 수 있는 이 사이클 자체가 없습니다. 네. 예, 뭐 항상 이렇게 뭐 안 좋을 때나 좋을 때는 큰 차이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안에 산업 내에서 이렇게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황에서 이제 또 이 불황기에 또 이제 그 이익을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구조들이 너무나 이렇게 파견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조업 부분도 특정한 주력 제조업에 의존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업 부분들도 이 소비자의 어떤 기대 심리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약간만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은 느낌이 바로 이렇게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보면은 작년에 있던 그러니까 2017년에 어떤 하반기의 기조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핵심 이슈는 내부적인 어떤 내수 부분에 이제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그 문제하고 네. 두 번째는 또 이제 이게 해외 시장이라든가 이게 이제 중국이란 동남아시아 쪽의 어떤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늘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떤 불안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그 FTA 재협상 문제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재협상을 하자 이런 문제보다는요. 이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충격, 부담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이렇게 쭉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이 역시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네. 지역에 이제 비중이 많은 소상공인들, 또 영세상인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이라든가 내수도 어느 정도 이게 회복이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보다는 조금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어떤 안 좋았던 그런 기조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내수 경기 활성화 여부, 예,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에 따른 수출, 예. 그리고 최저임금 이런 키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2018년의 경제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키워드를 제가 제시를 하고요.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루는 이 범위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최저임금 문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경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논의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의 네. 같습니다. 네. 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이고요. 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용이지 비용이죠.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오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높아서 좋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비용으로 되어서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금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고용이 좀 줄어들 수밖에 네.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자영업자들이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뭐 겨우겨우 이제 업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인건비가 높아져 비용이 높아져 버리면 업을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곤란함에 처해져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하나는 우선 뭐 프랜차이즈 가맹업주들이 네. 그 행포 또 대기업들과의 어떤 그 열악한 상황에서 그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대부분 뭐 그 임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가업자들이 하는 그 과다한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경영난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아르바이트해서 학비를 대고 또 용돈을 벌어서는 아주 젊은 대학생들에게 이 모든 문제를 전가시키는 듯한 네. 이런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논의 구조는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네.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최저임금 문제가 여러 가지 많은 중소기업자들, 자영업자들에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니까 뭐 일본의 예를 들고 또 미국의 예를 들면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좀 낮추어서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 주장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네. 최저임금을 지금 낮추어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의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다른 논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을 때 어떻게 부담감이 크겠느냐, 네. 어떤 방식을 취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기업들이 한 53% 정도가 전체적인 그 뭐 고용 구조라든가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축소 운용할 수밖에 없다. 비용을 이렇게 줄이겠다. 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체적인 어떤 이 기업이 부담해야 될 어떤 금액들을 보니까 대구가 한 1,480억 정도, 네. 예, 경북이 한 1,530억 정도, 예, 이 정도의 어떤 추가 부담, 기업 부담금인데 네. 실제로 이게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던 그 13만 원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전체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원하는 그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기업의 영세 상인들이나 그 영세 기업들한테 그 제대로 이제 이게 적용이 되어서 이 고용 부분이 그 고용 이 저부가 가치 산업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의 고용 부분이 외부로 이제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탈락하고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만 해줄 수 있다면은 네.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게 그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 그 임금 구조 자체가요. 이 기본급 이외의 그 여러 가지 상여금들이 그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포함이 될 경우에 그 실제로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7,530원을 초과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임금 구조 자체를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착륙할 겸 이게 좀 손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저임금의 핵심적인 그 정책의 대상은요 저소득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그 소득 수준들은 어느 일정 수준까지 올려주는 그런 정책에 초점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연공세율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존에 그 상당히 높았던 부분, 네. 그러니까 기본급은 낮지만은 상여금 이런 부분이 높아서 마치 최저임금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고임금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손질을 해서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해주는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이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부담이 너무 커서 옛날식 방식으로요. 네. 그 노동자들에게 낮은 임금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네. 그러면 이 올라가는 이 부담을 누가 또 짊어져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네. 우선 원칙은 이거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네. 그 올라가는 이 부담을 전부를 지게 하는 방식은 맞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럼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우리 임규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일부는 정부가 져야 되죠. 여러 가지 네. 방식을 통해서 네.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중소기업자나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경영난은 네. 상당 부분은 지금 대기업의 책임이고요. 또 프랜차이즈 네. 가맹업주들의 책임이고요. 네. 또 한편은 높은 임대료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기업들이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조금 높은 임금 네. 부담을 조금 감당해야 되는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고 바로 이것을 제대로 안착시키는 것이 한국 네. 경제 그리고 지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최저임금의 상승을 일어난 소득 증가가 네. 지역 그 영세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좋은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세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부분이 늘어나지만은 그 부담은 프랜차이즈 대기업, 또 일반 대기업, 그리고 건물주한테 네. 뭐라고요? 비용을 좀 분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그 일자리 안정자금 뭐 3조 원, 또 사회보험료 지원 1조 원,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 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안도 나와 있는데 이런 방안도 또 충분히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영세업자 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 저희 아파트에서도 네. 그 경비 아저씨들 네. 인원을 축소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파트가 뭐 사업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관리비 그 부담을 줄이려 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국 사회의 양극화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면이죠. 네.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어떤 그 IMF 위기 이후에 어떤 균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가 하면 저임금 그리고 낮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그 낮은 수준의 균형으로 IMF 이후에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고 이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장기 그 성장, 네. 잠재력까지도 침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이걸 높은 수준의 균형으로 가야 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높은 수준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임금 그리고 네. 높은 생산성인데요. 특히 지역에서 옛날 같은 그 낮은 그 균형으로의 회귀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욕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 경제는 새로운 노말이라고 그럽니다. 새로운 네. 노말로의 빠른 그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고통이 있고요. 또 비용 분담이라고 하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한국 사회가 가야 되고 또 지역 사회도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지금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이 고통 혹은 또 비용의 분담을 전 사회가 적정하게 나눠 가지는 아마 이 구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을 순전히 낮은 임금의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방식이거나 네. 오히려 뭐 임금을 또 조정을 해서 옛날 같은 낮은 임금의 수준으로 지금 다시 돌리려고 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라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취업이
항상 과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이 청년 취업이라든가 또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금 정부 주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1997년 이후에 그 변화가 그 문제점을 태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저로서는 1997년 이후의 변화를 97년 체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MF 관리 체제 이전 과 그 이후의 변화가 네, 네. 굉장히 심하고요. 그 심한 변화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입니다. 네. 그 이후로 노동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유연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노동시장을 보면 과잉 유연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서구에 비해서 훨씬 더 유연화가 과잉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데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또 네. 지금 뭐 모든 부분들이 비정규직화되어 있고 또 지금 근속 기간 자체가 굉장히 짧습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해서 한국이 평균 그 노동자들의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뭐 이런 면에서 보면 한국은 유연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방향은 맞았습니다만 네. 그것이 지금 과잉되게 유연화되어 있다는 노동시장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방향은 맞습니다. 그게 더불어서 비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지금 줄여야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지금 노동 동일 임금 체제로 사실상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실은 서구에서 말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세트로 정책이 세트로 같이 엮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사회 안전망 체제가 있고요. 유연화하게 되면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보호하고요. 또 하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입니다. 네. 그 탈락한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훈련을 시키고 또 평생 교육을 시키고 또 알선을 하고 정보를 주어서 노동시장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을 돕는 이 세 가지 정책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 정책에 있어서는 유연화 정책만 빠르게 진행되었을 네. 뿐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랄까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결여된 채로 이렇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더 심화시키면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도 이렇게 정상 체제로 가야 되지만 유연화 정책과 에 필요한 나머지 제도의 정비라고 하는 것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 사회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도 뭐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최저임금 인상과 마찬가지로 그 이 회사에서 신규 사원을 뭐 새로 뽑거나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 또 이제 비용 증가를 우려한단 말이죠. 네.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비정규직화도 잘 안 되고 또 신규 취업도 안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이제 이 한 사회에서 한 국가 경제가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생산인가 혹은 그 고용인가라고 하는 네. 부분은 아주 뭐 논란이 뭐 끊임없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전의 상황 1997년 이전의 상황을 보면 성장이 당연하게 고용을 수반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있는 성장이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그 성장 체제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성장 체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의 문제인데 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과잉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네. 고용을 네. 이렇게 계속 억압하고 또 비용을 낮추는 방식의 한국 사회 조정이 지금은 좀 조정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은 지역별로도 다르고요. 또 업종별로도 어떤 이런 상황들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네. 기업 규모라든가 네. 연령별로도 이렇게 상당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각각의 어떤 유행에 맞는 적용 가능한 부분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게끔 추진을 해야 그
비정규직에 정규직화하는데 크게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초점이요. 청년층하고 네. 고령층에 초점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됩니다. 네. 현재 이제 그 지금 장년층 쪽으로는 어느 정도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가장 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될 그런 그 청년층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학력 근로자 네. 이제 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신 고령층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임금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봅니다. 예. 복지 예산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복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복지 예산이라는 것도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역 경제의 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복지 예산이 투자되고 늘어나면은 지역 경제, 우리 경제에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리고 복지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겠습니까?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복지 예산을 투자라고 보는 측면은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네. 이것을 그 의지를 가지고 늘려나갈 수 있고 혹은 더 네.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네. 지금 한국 사회 진화의 과정에서 보면 한국은 복지 지출이 지금 줄일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고령화 문제가 있고 네. 또 저출산 문제가 있죠. 또 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계속 더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복지 지출 문제를 어떤 결단을 해서 네.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증가 부분이 네.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논점이 이런 것이죠. 네. 지금 복지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게 되면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는 결국 성장의 지출이 줄어들어서 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네. 첫 번째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그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네. 결국 복지 이 혜택을 누리긴 하지만 네. 다시 그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버리는 네. 그러니까 세금이 높아져 버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복지 지출을 늘려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한국이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큰 투자의 큰 축은 하나는 SOC 투자였고요. 네. 하나는 그 R&D 투자였습니다. 네. 지금 한국 경제의 상황으로 보면 SOC 투자는 이제 충분히 상당히 많은 구비가 네. 되었습니다. 네. 지금 복지 지출의 그 증가 부분은 사실상 SOC 투자에 대한 감소 부분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R&D 투자는 지금 계속 지금 늘리고 있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예산 부분이 성장 잠재력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이제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복지를 늘리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한국 사회가 이 세금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그거는 뭐 틀림없이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또 복지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조정을 해 나가야 되고 여하튼 복지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세금 인상 부분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 경기 부양 효과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예, 지난 그 수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물론 지역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던 게 사실은 정부의 공공 지출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지출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복지 부분 이게 사실은 경기 부양을 했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추이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게 외환 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그 향후에 이게 예산 낭비 이런 부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비 지출을 이렇게 확대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복지비 지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의 소득 수준을 늘린다든가 그 부분의 어떤 환경을 개선해서 그 지출 정부 공공 지출 금액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복지 정책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예. 주변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서 예.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 부분은 이제 결국 보편복지냐 네. 선별복지냐라는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네. 아주 보편적으로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가, 네. 세금을 좀 덜 거두어서 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네. 가게 하느냐의 네. 문제인데, 저는 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그 두 개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앙으로 가야 되겠죠. 적절한 조합을 해야 됩니다만. 결국은 선별복지를 이야기하면서 한국 사회가 세금을 덜 내고 복지 수준의 전체적인 규모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의로 만약 연결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좀 시대착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교수님은 복지를 이제 투자의 개념보다는 필요 불가결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복지 예산 늘리기 위해서는 세수를 좀 늘려야 한다라는 데 동의를 하시는데요. 네. 이제 또 저항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약간 더 좀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인지. 예, 네. 그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지금 이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뭐 조세 저항이 있는 것은 틀림없고요. 또 대기업대로 또 조세 저항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국제시장에 가서 경쟁을 하는데 법인세를 자꾸 올리라고 하니까 이번에 대한 저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회에 비해서 많은데요. 네. 제가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면 GNP 대비 조세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18년 기준으로 19.6%고요. 지금 이제 계획으로요. 그리고 이제 국민보험 4대 공적연금 포함하고 건강보험 등 또 다른 여러 가지 보험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국민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 사회보장보험을 다 포함해가지고 세금으로 내는 것이 GNP 대비 27.0%입니다. 이것은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조세 부담률은 7% 정도가 낮고요. 네. 또 국민 부담률은 더 낮습니다. 9% 정도로 낮습니다. 네. 결국 한국 사회의 지금 삶의 수준이나 또 한국 사회 진화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 더 할 가능성은 지금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어떻게 거둬야 되는가의 문제만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OECD 국가의 최근에 세제 개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저소득자에게는 세율을 지금 굉장히 낮추고요. 또 인적공제 좀 확대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해서 세금을 거기 매기는 사람들의 그 규모를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과세 기반을 축소시킨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인세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국과 일본에서 지금 법인세를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법인세 굉장히 많이 낮췄는데요. 한국은 이제 올해부터 법인세를 지금 높였습니다. 3천만 원입니까? 3천억 이상에서는 법인세가 25%로 올랐습니다만 한국의 대기업은 그동안에 보면 상당히 많은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3천억 이상의 가표 수준이 되는 기업은 대기업일 수밖에 없고 여기에 법인세가 22에서 25% 올랐다는 부분은 정당한 것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세 문제는 뭐 한국 사회가 전 세계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소비세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비세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혐오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류, 담배, 탄산음료 이런 데서는 좀 소비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에서도 복지의 지출에 걸맞는 세제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누진적 그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저소득층에게서는 세율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소비세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좀 낮추고 있습니다만 특정한 네. 혐오스러운 혹은 또 소비가 장려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논쟁이 되는 부분은 네. 부동산 보유세 혹은 재산세 이런 부분들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산에 대한 과세나 또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복지 지출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세금 문제도 한국 사회가 전 세계의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일 텐데요. 또 특히나 또 좀 보유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유세도 전 세계 흐름에서 보면 한국 사회도 그렇게 예외적인 상황이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박사님은 이 복지 예산을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주고 이제 또 그 주변 환경도 이제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복지 예산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복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그 세수 확대 이 부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서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복지 예산이 어차피 기본적으로 이제 정액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정액 부분들이 네. 그 복지 해상 이제 복지 그 비대상자들한테 굉장히 혐오감을 줄 정도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네. 상당히 그 저항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도 실질적인 정책을 네. 그 복지 대상자들의 소득 수준을 늘리는 네. 쪽으로 이렇게 가주면은 네. 아마 그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이렇게 지금 제가 그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진정한 후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복지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 경제에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가 가계부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400조 원이 훌쩍 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당연히 이 소비 시장에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금 가계부채 1,400조 굉장히 조금 위험한 그런 수준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400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지역 경제에서는 이 가계부채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네. 예, 이 부분들이 상당히 그 네. 높은 비중을 차지하습니다. 전국에서 네. 사실은 1위 부분인데 네. 이게 이제 뭘 의미를 해주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주택 경기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요. 네. 이 대구는 유일하게 전국의 기조와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게 뭐 전국의 가격이 오를 때 대구는 가격이 떨어지고 네. 대구의 가격이 또 폭등을 할 때는 전국의 아니면 수도권 쪽에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가계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담보대출은 그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부분의 부담이 크다 보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이 소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네. 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이제 그 경제적인 어떤 수준을 평가할 때 보면은 네. 보통 우리 경제에서 엥겔 계수라든가 네. 뭐 슈바베 지수 네.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이게 이제 수치가 높아지면 별로 안 좋은 그런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부채를 예. 갚기 위해서 소비를 못한다 이런. 그렇지,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가 안 되는 부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어느 정도 후퇴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형성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연관돼 가지고 부동산과 연관된 그런 건설업이라든가 네. 부동산 임대업 같은 이런 부분들 지역 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 부분들도 또 위축될 우려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특히 그 지역 경제에는 위협 요인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가계부채 문제는 뭐 말씀 다 하셨습니다만 가계부채만 가지고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금융산업, 한국 금융산업의 왜곡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이야기돼야 되고요. 지금 금융산업에서 돈의 흐름이 이 산업 쪽으로 가지 못하고 기업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가계로 오고 이 가계 중에서도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왜곡된 시장 구조가 한국에 있고요. 네. 이게 다 물려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는 이 통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 네. 건설업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이 고리에도 또 보면 이 대구 경북이 가장 취약한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구 경북에서 보면 가계부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리고 격차도 굉장히 크고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조금 올라가거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네. 미국도 올리고 지금 한국도 타이밍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이것이 이제 거품이 꺼지게 되는 경우가 큰 문제인데요. 소비 위축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지역 전체의 소비 심리적 구조도 이렇게 변화시킬 테고 또 지역 금융도 전체적으로 와야 될 테고요. 저는 가계부채 문제도 원래 대구 경북에서 특히 주목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우리 대구에서는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을 겁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서 22.8%나 되는데요. 그래서 이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참 답변이 공할 수밖에가 없습니다. 네. 골목 상권 살리는 문제는 뭐 그동안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수차 논의되어 왔지만 사실상 뚜렷한 해법을 지금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역은 자영업자들 비중이 높으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참 이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 올라 버리면 지역의 자영업자들의 충격이 굉장히 클 테고 네. 또 신세계 백화점, 슈퍼 마트, 네. 또 슈퍼마켓 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 보면 식자재 마트라고 하는 네. 뭐 이런 거 대형 식자재 마트까지 들어와서 네. 지역의 자영업자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 뭐 해결 방안이 뚜렷하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네. 여하튼 이런 대기업들 중심의 유통업체들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될 수 가능한 한 이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네. 조금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뭐 도시재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이 핵심의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재생의 추진 의도라고 하는 것도 막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즉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주목하면서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높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가운데서 우리 해법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 유치의 이면에는 우리 이제 골목 상권의 위기가 따라오고 또 말씀하셨지만 이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건물 임대료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자, 어떤 해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예, 그 시장 진입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이 퇴근은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 있으신 분들 보면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을 하거든요. 폐업을 할 때는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네. 폐업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하거나 재창업을 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요. 그 자영업자들 중에서 현재 커피 많죠. 커피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음식점업들 네.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 골목 상권하면 대부분 유통업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할 때 보면은 기본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주변에 어떤 특정한 이 상권들이 이제 뭐 매출이 증가한다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 네. 예. 이 상권 분석을 하는데
뭐 공공에서 물론 해야 됩니다. 이게 주변에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매출액이나 기본적으로 매출액 부분들을 잘 얘기하기 힘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어떤 추정 부분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진입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자제를 시키는 역할. 이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상권 분석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짧은 기간 동안 그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부분들의 속도를 조금 줄여줘도 지역 경제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일자리가 없으니까 자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제조업 생산이라든가 뭐 또 수출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제까지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에서 어떻게 퇴출되고 기업을 진입하지 못한 부분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됐는데요. 그 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조금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정부가 정부 예산을 통해서 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하나 뭐 지역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공동체형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부분에 대한 대책이 뾰족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이 시장을 확보하고 또 이런 부분들의 영역이 커지면 자영업자들이 그 경험하고 있는 이 압박을 조금 해소시킬 수도 있고 지역의 일자리도 좀 늘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경제 정책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임규채 팀장님.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처방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대구 경북을 이렇게 같이 통합을 했을 경우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50% 수준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혁신 부분들은 사실은 그 제조업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 그 일반 조금 이렇게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중견기업 위주로 어떤 혁신을 추진하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신산업 육성이라든가 현재 그 산업의 어떤 기반 위에서 R&D를 투자하고 이를 혁신으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업종이라든가 제품 생산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는 쪽으로 중장기 정책을 펼치는 게 단기적인 어떤 경제 정책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철 교수님.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의 협력보다 도시 간의 협력으로 전체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도시 간의 협력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대구가 도시로서의 정체성 또 도시로서의 새로운 경제 단위라고 하는 이 인식을 빨리 좀 전환시켜야 되고 또 이 도시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틀림없이 도시 개방성이 강화돼야 되고요. 또 그 중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점에서 보면 대구가 작년부터 글로벌 역사 문화 도시로 선언한 것은 아주 적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련된 추진을 대구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패널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면은 매우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앞으로 1년 뒤 내년 초에 2018년 경제를 회고할 때는 상생을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시사톡톡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